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쓰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매 순간 물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 일상이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용하는 물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에 당연한 것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또 AI를 기반으로 한 챗 GPT와의 대화에도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오는 2050년에 전 세계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우리가 물 부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는데 기후변화 여파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로 전국 곳곳에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농민들은 가뭄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물이 고갈이 돼가고 물 걱정 때문에 걱정입니다. 앞으로. 가뭄에 하천 바닥이 말라버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서 인류가 물 부족과 감염병에 시달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세계 물의 날 특집, 당신의 물 발자국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있는 물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생활 안내서 바질의 김승현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1993년 3월 22일부터 시작됐고요. 그 시작은 1992년 브라질에서 있었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물의 부족과 그리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다 보니 이걸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결정된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렇게 물의 날까지 정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통계 찾아보면요, 뭐 물 스트레스 지역 사는 인구가 뭐 몇십억이다, 뭐 몇 퍼센트는 진짜 심각하다 등등 나오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23억 명 정도,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넘었잖아요. 네. 한 30% 정도가 비누로 손 씻을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하라 이남 같은 경우에는 40%가 아예 뭐 손 씻을 환경,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고 싶을 때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손은 하루 정도 못 씻어도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물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구도 20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지구 어딘가에서는 굉장히 이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이 그럼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느냐? 물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는 곳이 물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뭐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짧게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요르단강을 사이에 놓고서요.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지만 되게 물 관리를 잘한 나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요르단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르단 출신 국내 이제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이제 물탱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급수를 받아서 그걸로 온 식구가 그걸로 씻고 마시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더 물이 심각해져서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급수를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 제일 좋은 게 물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환경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근데 홍수 같은 자연재해보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서요.
네, 그 2021년에 WMO 세계 기상기구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970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50년이죠. 50년 동안 날씨 이벤트 전 세계에서 일어난 날씨 이벤트 11,000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얼마 나왔는지. 네. 근데 이제 전체 인명피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이제 태풍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34%가 가뭄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가 홍수. 그러니까 가뭄이랑 홍수를 놓고 보면 가뭄 사망자가 2배 정도 더 많은 거죠. 특히나 이제 가뭄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재해 중에 6%밖에 안 되는데 6%의 사건에서 34%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거니까 가뭄이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보면 이제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벤트가 딱 특정 시기에 일어나서 막 직접적인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심수가 된다거나 막 급류에 휩쓸려 간다거나. 그런데 이제 가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속 기간이 길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도 명확하지 않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데다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목이 말라서 진짜 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농사가 안 돼서 식량 부족이 일어난다라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위의 그 재해다라는 거죠. 근데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표면의 70%가량이 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물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지구상에 우리가 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다가 덮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물 중에 97.5%가 바다이고요. 그다음이 2.5%가 인간이 쓸 수 있는 담수인데 그나마도 빙하라던가 지하수로 덮여 있다 보니 실제 인간에게 배정될 수 있는 물은 0.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물 부족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보신 적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인류의 건강에만 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제 건강 이제 뭐 예를 들면 식량이 안 돼서 하는 것도 결국 돌고 돌아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또 되게 뜻밖의 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말부터 왜 그 수에즈 운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후티 반군이 장악해서 막 다 이렇게 돌아간다 배들이. 네. 근데 사실 수에즈 운하뿐만이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파나마 운하 그 어디죠? 그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되게 바쁜 해송 루트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가 저쪽 미국 저 동부로 보내려면 가장 짧은 데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이제 지금 거 밑에 저기 남미 대륙 쭉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가 1950년대 이후로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쭉 파서 바닷물 뭐 강물 이어진 데서 그냥 배 띄우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요 여기가 산지예요. 그러니까 배를 산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를 산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그 산을 일단 깎아서 공사를 했죠. 그다음에 그 만들 때 그 산에다가 인공 호수를 2개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물을 운하에다 흘려보내서 물을 이렇게 수위를 이렇게 그걸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위를 맞춰가지고 이제 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이제 물류가 차단되기 전에 여기로 하루 평균 37대가 다녔다고 해요. 그 37대를 보내는데 쓰는 물의 양이 8억 갤런.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이 쓰는 2.5일치 물을 하루에 이 배 보내는 데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인공호수의 물을 그러면 이 배에다가만 쓰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가 또 이제 그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가뭄이 심했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엘니뇨 때문인데 엘니뇨가 있으면 이쪽 지역이 되게 가물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엘니뇨 자체는 원래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여기 강수가 워낙 들쑥날쑥하던 상황에서 이제 엘니뇨가 충격이 되니까 이제 여기가 극심한 가뭄, 극한 가뭄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또 운하 주변으로 계속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양이 물을 이렇게 붙드는 힘도 약해지고 해서 이제 여기가 좀 더 타격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물 부족이 국가 간의 분쟁 또 나아가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물 분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었는데요. 지금 보통 강을 끼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분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 중에 하나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갈등인데 여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가 있고요. 네. 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하류에 이집트가 있죠. 우리가 아는 이 나일강의 기적은 그 말 그대로 상류에서 보는 영향토를 이집트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었는데 네. 사실 에티오피아가 자기네 국부를 위해서 여기다가 상류에 초대형 댐을 세우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댐을 세우기 위해서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선 식수난, 그다음에 농사에 대한 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계속 이 협의를 보고 있지만 서로 계속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현재는 아랍연맹이라던가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까지 끼어들어서 그 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 아프리카 쪽에만 있느냐 지금 아시아 쪽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중국과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메콩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갈등인데 네. 중국이 또 상류에 대형 댐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둘러싸고 있는 캄보디아라든가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제2의 남중국해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이란이랑 아프가니스탄도 교전 유혈 충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이제 댐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아프간 카불에서 이란의 어떤 호수로 계속 물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수가 사실은 이렇게 물이 많은 호수는 아닌데 말라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아무튼 그 옛날에 두 나라가 이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뭐 연간 얼마를 보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탈레반이 장악한 뒤로 거기다 이제 댐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으로 물이 안 넘어오니까 이제 작년에 결국 유혈 충동 까지 갔었던 이런 사례가 있고 전체 통계를 보니까 이 물 분쟁이 2000년대는 213건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대는 629건 그리고 2020년 이후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벌써 543건 네, 이렇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네네. 그런데 물 부족 현상이 좀 해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5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1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 전체에 발생하는 수증기 증발량이 7%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물의 양으로 치면 한 8,900톤, 억톤 정도 되는데 이게 중국에 있는 가장 큰 댐 산샤댐이 393톤이니까 이거 22배가 넘는 물이 증발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균형 있게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운 지역에서 더 많은 증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가뭄이라던가 물 분쟁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인구도 80%까지 넘어가면서 이 인당 나눠 가져야 하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이렇게 그냥 언뜻 들으면 아니 뭐 해수면이 오른다면서 뭐 물은 왜 모자란다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물이 부족한 거구나를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지구상의 물은 어차피 제한돼 있어요.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뭐 수증기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강으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차이지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바닷물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담수가 그러면 어디서 줄어들고 있느냐? 대부분 이제 빙하가 녹는 거죠. 사실 빙하는 담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자꾸 바닷물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는 물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럼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 빙하를 우리 인간이 먹어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빙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남극 이런 데만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뭐 히말라야라든가 뭐 킬리만자로 이런 데 다 이제 거기 있는 빙하들 그거 네. 다 그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쓸 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미래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담수는 더 줄어들고 해수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면이 상승되면 강들이 잠기게 되잖아요. 그럼 물 부족은 더 심각해질 거고 결국은 저는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국가 간의 알력들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다 인구 문제까지 더 겹치니까 결국 빈국가 그다음에 잘 사는 나라 간의 갈등도 더 심해질 거고요. 심각해진 물 분쟁이 사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사례처럼 전 세계로까지 번져서 전 세계 전쟁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빙하 아까 제가 빙하 녹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린란드 빙하가 굉장히 빨리 녹고 있고 남극도 그런데 남극은 이제 동쪽이랑 서쪽이 녹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서쪽 빙하가 되게 빨리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쪽 빙하가 다 녹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전 세계 해수면이 한 6m 가량 오를 거라고 합니다. 6m 오르면 어떻게 될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 서해가 굉장히 조수간만이 심한 바다잖아요. 그게 이제 한 6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륙으로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의 뭐 인천 공항 뭐 이런 데는 뭐 진즉에 없어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인구 증가량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그걸 고려하면은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 15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쭉 매기면 네. 우리나라가 129위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인구당 우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1인당 물 사용량을 비교를 했을 때 세계 평균의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하 수도의 공급이 99.4%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체감하지 네.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물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반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혜리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물 절약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불 절약 크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물 아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변기에 벽돌 넣어가지고 물이 좀 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벽돌을 넣고 있습니다. 물을 예를 들어 설거지나 이런 거 할 때 세게 틀어놓지 않고 그 물의 양을 좀 줄여가지고 적게 사용하거나. 물 부족을 직접적으로 느낀 적 혹시 있으세요? 오염된 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뭐 UN 여러 가지 기구에서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그런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물에 대한 중요성도 사람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여름에 계곡이나 하천에 놀러 가면 예전이랑 다르게 물이 많이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이 보이는 걸 요즘에는 볼 수 있더라고요. 물 아끼고 있어요? 양치할 때 물 컵에 담아서 쓰고서 물 뱉어요. 손 씻을 때 수도꼭지 꼭 잠가요. 물을 왜 아껴야 할까요? 물 절약을 하려고. 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감하는 것처럼 이 물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물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수도꼭지만 틀면 또 물이 철철 나오고 단수 같은 것도 어쩌다 발생하는 사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물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미래의 문제가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현실로 다가왔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수자원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 153개국 중에 129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당 배정될 수 있는 물도 세계 평균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고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1인당 얼마 쓰는지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네. 2021년 기준으로 302리터를 쓰고 있고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198리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8년이랑 비교하면은 188리터에서 더 증가를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물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직접 사용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고, 물 부족에 대한 사고 인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 잠깐 힌트 주셨는데 나중에 또 이 얘기 더 길게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건 아니고 주요국들은 다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럼 또 왜 그걸 못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물값
값이 조금 요즘에 약간 되게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톤당 748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샤워할 때 한 5분 정도 샤워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따져보면 한 45원 주고서 우리가 샤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은 얼마냐? 외국은 톤당 덴마크는 4,205원이고요. 미국은 2,790원이고 일본 1,230원. 네, 중국은 우리보다 싸요. 중국은 한 450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나라 이제 도시화율이 90%가 도시 인구 비율이 9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살면은 사실 가뭄이 들어도 가뭄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농촌에 가보면 비가 안 오면 막 논밭이 쫙쫙 갈라지는 게 내 눈으로 보이거든요. 네. 막 식물도 못 자라고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 도시에 살면 다 도로가 피복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가문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가로수도 다 이제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수돗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물 문제가 있어도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 자체가 부족한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 작년 초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광주 전남 쪽에 이 물 고갈이 있었었잖아요. 사실 여기가 심각해져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지. 네. 사실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었어요. 1998년에 포항에서는 아예 그 공업 용수까지 부족할 지경이 돼서 심각한 상황을 밀었었고 그리고 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들 그런 곳들이 이제 0.6% 정도 됐는데 네. 그런 지역들은 아예 대놓고 이 물 부족을 경험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사례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사흘기 마을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강원도는 물이 풍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기후 온난 우리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는 12시가 되면 단수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걸 떠나서 대도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의 사례, 광주의 사례처럼 우리의 일상 용수가 아니라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용수 부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물 부족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취수원과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오히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뭐 99.4% 보급률을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별로 되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광역시 이런 단위에서는 급수율이 100%입니다. 네, 상수도 보급률이 100%인데 이게 이제 군 단위로 내려가면 96.8%로 떨어져요. 근데 이제 특히나 경기도 가평 같은 데는 65.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원도 홍천도 87%. 그래서 이제 군 단위로 따져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그 30만 정도가 여전히 상수도에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군 평균 급수율이 88%거든요. 근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또 경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이제 급수율이 95% 정도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뭐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 또 발원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물을 제일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정작 그 물을 직접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인 거예요? 아니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강수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 전국 연 강수량이 한 1,300ml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특정 기간에 쏟아진다라는 거죠. 장마철에 이제 우리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장마 기간이. 네.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1년치 비의 한 30%가 그 한 달 동안 쏟아집니다. 그리고 더 이제 한 12월부터 1, 2, 3월은 또 거의 강수량이 한 50ml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진행자님 뭐 사회 시간에 하상계수라는 거 배웠던 기억 나세요? 하상계수? 네,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하천 유량이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 이거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1대1이면은 거의 연중 변화가 없다라는 걸 거고 그러면 우리 이제 외국의 우리가 아는 강들 뭐 영국 템스강 이건 한 1대8 됩니다. 그리고 샌느강 1대23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강 얼마일 것 같으세요? 1대? 엄청 많아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 300이 넘어가요. 네? 우리나라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유량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하천이 우리가 이제 비교적 이제 뭐 강의 길이가 뭐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 이런 거 찾아보면 뭐 길이가 짧고 경사가 심하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그냥 계속 빨리빨리 흘러가는 거죠. 오래 이렇게 담겨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 국토부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연평균 이제 강의 물의 유출량,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고 그냥 흘려보낸 양이 한강이 174억 톤. 낙동강이 158억 톤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이제 연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 연간 수돗물 공급량이 68억 톤이거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그냥 우리가 못 써보고 그냥 이렇게 떠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네. 들으니까. 네, 쓰는 양은 어때요?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많이 쓰는 편이죠. 2021년도 상수도 통계로 보면은 국민 한 명당 302.4리터 정도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152리터. 그렇죠?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데 2배가 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이 직접 쓰는 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숨겨진 물, 뭐 네. 가상수라고도 불리고 물발자국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루에 4,000리터를 넘게 인당 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우리는 많은 물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인당 가정 얼마나 물을 쓰는지 통계를 내봤더니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숫자가 3위, 전 세계 3위라고 해요. 네. 물은 6분의 1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쓰는 거는 세계 3위. 아주 그냥 우리 많이 너무 쓰고 물 있죠. 사치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세계 물의 날 특집으로 당신의 물 발자국은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도 뭐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지만 우리가 모르게 사용하는 물도 상당수 많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물 발자국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뭐예요? 이 물 발자국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물과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는데 숨겨진 물, 얘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드는 물까지를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한 건데요. 네. 이게 물의 소비나 오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현실화해서 수치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훅스트라 교수가 고안한 개념이고요. 네.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가상수라는 개념에서 발전해서 실제 생태 발자국과 연결돼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는 물뿐만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쓰는 물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마시는 커피 보통 매일 드시잖아요.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통 커피 한 잔에 한 350ml 정도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은 뭐가 있냐? 커피를 키우는 물, 커피를 볶는 물, 그다음에 커피를 볶아서 우리가 있는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데 쓰이는 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한 잔에 13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상상이 안 되시죠? 360ml를 마시는데 쓰는 물은 132리터가 들어갔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고기 같은 경우에 또 요즘에 육식을 또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이 또 고기 안 주면 싫어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 고기는 더 심합니다. 쇠고기 한 근을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600g이잖아요. 근데 8,550리터가 쓰인다라고 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네. 크게 요약을 해보면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기 전 과정에 들어가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소는 우리가 대부분 곡식 사료를 가지고 요즘 키우고 있잖아요. 네. 옥수수를 키우는데 얘 1kg를 키우려면은 150리터 정도의 물이 든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도축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석유를 쓰잖아요. 근데 네. 이 석유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15리터의 물이 들고 이런 것들이 쭉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한 근에 8,550리터의 물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식습관을 좀 바꾸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축산업이 문제다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좀 덜 먹으면 사실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고 물 소비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이제 부담을 좀 덜
덜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또 그렇다고 모두가 고기를 오늘부터 끊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어차피 퇴비화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려봐서 알지만 거기 그 은폐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건더기야 우리가 자원을 하더라도 그 은폐수는 결국 또 정화해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 물을 소비하게 되는 거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물을 드시라. 왜냐하면 탄산수나 주스 이런 것도 물 발자국이 많으니까 차라리 물을 드시라. 네. 오히려 그냥 물을 먹는 게 더 적은 양의 물을 소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좀 신기한 게 있었던 게 우리가 매일 입는 옷도 이 물 부족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옷도 역시 만들고 입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뭐 면화를 기른다거나 할 때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바지 같은 경우는 한 벌에 이제 7,000리터의 물을 소비하니까 아까 그 소랑 거의 맞먹는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옷은 또 계속 빨아야 되잖아요. 그 빠는데 쓰는 물.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폐수 가운데서 한 20% 정도가 또 의류업에서 나온다. 뭐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자원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근본으로 하고 거기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들의 기술이 결합돼서 우리에게 챗GPT 같은 그런 바로 즉답을 주는 어떤 생성형 답들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결국은 계속 연산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IDC 센터라는 곳들에서 계속 CPU도 돌리고 자원들을 쓰겠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또 그만큼 쓰게 되고요.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 석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석유 1리터에 결국은 석유 1리터를 위해서 또 많은 물이 들어가니까 결국 많은 물 자원을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ID 센터들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또 물을 산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다가 IDC를 넣는다던가 구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IDC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AI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 사용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챗GPT 한 번에 이제 생수 한 병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 물 발자국 같은 걸 조금 더 제도화시켜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탄소 중립 선언 하듯이 기업들이 막 물발자국과 관련된 선언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자기들이 쓴 물을 100% 다시 유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존이나 메타 이런 회사들은 그 물 회복 연합, 뭐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2030년까지 물 사용량을 포지티브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딘 가서 수원을 개발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아무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문제죠. 여기에 또 그린워싱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서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물 사용에 대한 제도가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발자국 인증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고 모든 기업들이 물을 절수할 수 있게 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딱 한 가지씩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 얘기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거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한 줄기 그 샤워기 그 우리 샤워기 같이 우리 그 한 줄기로 나오는 거 말고 샤워기로 이제 그 샤워기 형태로 나오는 걸로 하면은 좀 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설거지할 때. 시간 관계상 못 들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특집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고요. 한 군데 오래 눌어붙어서 끈덕지게 굴다를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버티다, 빌붙다, 뻗대다, 삐대다, 죽치다 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삐대답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오래 삐대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 집 앞에서 몇 시간을 삐대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빌붙다는 권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기대다란 뜻이고요. 그들은 부패한 권력에 빌붙어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겼다 같이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죽치다는 어찌 보면 속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한 곳에만 붙박여 있다라는 뜻의 표준어 동사입니다. 집에만 죽치고 있지 말고 바깥 바람 좀 쏘여라 라든지 형사들은 용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렸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한껏 포근해졌는데요. 오늘 오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와 전라 서부, 제주에 비가 시작이 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칩니다. 예상 강우량이 5에서 40mm인데 이 비가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밤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일시 나쁘겠고요. 내일 오전에도 서쪽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에도 제주와 남해안의 비가 또 올 텐데요. 특히 제주 산지는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일 오후부터 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과 경상권, 일부 전남 동부는 비 오기 전까지 건조특보 유지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이고요.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12도에서 20도입니다. 서울, 대구 16, 세종 17, 광주 18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인 내일 광주, 대구가 23도, 일요일은 서울과 동두천이 21도 등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이 20도를 넘기겠고요. 일요일은 서쪽의 기온이 20도 이상이 되면서 주말 휴일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4.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5일부터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대화의장을 만들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즉시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전 장관 해외 도피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직원이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 씨의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날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대학별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배정한 이후에 사실상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하자는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도저히 2,000명을 못 걷겠다고 하면 올해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내년 정원은 데이터에 나온 대로 객관적으로 배치해보자라는 제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입장은 그대로인데요. 전향적인 게 있다면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멈춘다면 교수들도 사직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방재승 위원장은 교수들의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직을 한 것도 그 대화를 하자고 하는 최후의 보루인 카드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오늘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다시 모이는데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요. 네, 정부는 한쪽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통한 달래기, 그리고 그와 함께 행정처분 압박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일전에 있던 의사 집회에서 제약사 의원들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해서 집중 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리베이트 신고기관인 건데요. 이번 신고 대상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하기 위해서 의리돼야 되는 의사에게 금전, 물품 비롯해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접대 행위와 이를 수수한 의료인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보통 그 회사의 약재를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또 처방을 약속한 의원의 선지원금으로 주고 의사에게도 또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네. 시장 조사 사례비로도 또 나간다는 거예요, 현금이.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약회사 직원이 대리운전해주거나 자녀 졸업식에 참석해주고 등하원 픽업해주고 예비군까지 대리 출석하고 음식 갖다주고 창고 정리 이런 것들도 흔히 거론되던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단속 대상입니다. 5월 2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이고요.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 전화인 1398 통해서 신고 상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리베이트는 이 사안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저한 비밀 보장 지키는 게 중요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고 해도 이런 내부 신고의 경우는 또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또 책임 감면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거나 간호사로 의료진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의료연대본부가 지금 사태를 폭로한 건데요. 이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지금 8개 병원에서 이렇게 병동들을 통폐합한다는 거예요. 네. 적은 병원이 1개였고 서울대병원이 제일 많은데 통폐합 병동 수가 9개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된 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은 자기가 있던 곳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런 건데 네. 400여 명이 달한다고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출근을 못해서 막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강요당하거나 또 무급휴가 신청도 권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거부하면 이게 다른 병동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급파가 됐는데 어디에 무슨 의료 물품이 있는지도 교육받지 못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뭐 무급휴가를 간다든가. 의료사고가 우려된 대목인 거죠. 네. 또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간병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병동 통폐합 때문에 일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의료연대본부가 간병사조합원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간병 노동자 근무 일수가 최근 2주 동안에 원래 평균 일주일에 3.9일 정도였는데 2.25일로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월 평균 소득이 42%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모순적인 게 책임을 버리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월급을 받고 있고 병원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그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장이 경영 손실을 보기 싫으면 의사들에게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병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 ILO에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긴급 개입을 요청했잖아요. 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이 의견 ILO가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 모아졌었는데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냈던 의견조회 요청이 ILO 내부에서 자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조회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보통 노사단체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가 그 해당 국가 정부에 우리 이런 사실이 들어왔어 하고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의견을 요청을 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ILO 측에 문의를 했더니 자체 종결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인복지 대책을 내놨어요. 네, 이 내용이 이번에도 꽤 많아요. 근데 먼저 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쉽게 실버타운 다시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분양형, 임대형이 있어요. 근데 분양형은 2015년에 폐지가 되고 지금은 임대형 실버타운만 합법인데 분양형이 왜 없어졌냐면 여러 가지가 그 꼼수가 있었던 게 자녀 거주용으로 부모가 분양을 받거나 네. 무자격자에게도 양도나 전매가 가능해져서 그렇게 팔려버리고 또 아니면 건설업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 공동주택처럼 홍보를 하고 분양을 하는 그런 불법이 횡행했기 때문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걸 다시 살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젠 이거를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분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하면 뭐 예전처럼 뭐 땅값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뭐 그래서 매매할 때 잡음이 생기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또 이 신규 운영업체들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원래 여기 진입하려면 자격에 한정이 있었거든요. 그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이 대목을 폐지합니다. 조건을 폐지를 해서 이렇게 되면 뭐 요양기관이라든가 호텔, 요식업체 이렇게 좀 다양한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건데 이걸 신축하고 리모델링 통해서 지금 1,000호인 걸 3,000호로 연 3,000호로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이고요. 여기서 식사,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서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또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도 지금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확대를 하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경로당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전체 경로당 중에 절반이 안 되고 평균 주 3.6일 제공한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요? 네,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전국 돌면서 민생 토론회 개최하는 건 사실상 선거운동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또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2달 이상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개발 사업 등을 발표한 게 여당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 다양한 사업을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또 민간 투자에 의존을 한다는 건 이건 추진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4번, 문재인 대통령 8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벌써 22번째인 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데다가 개최 지역이 또 공교롭게도 서울, 경기, 영남 이렇게 좀 총선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참여연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8일부터 총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제 28일 직전까지는 수도권 포함해서 한두 차례 민생 토론회를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는데요. 임명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명단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인데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그 비례 명단을 반발을 했잖아요. 그때 언급된 당사자이기도 해요. 이 주 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일부 비례 순번을 조정을 했는데 주기현 위원장의 이름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루도 안 돼서 대통령실이 특보라고 임명을 한 건데 이 민생특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리를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대통령 측근인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이에 대통령실은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 대통령실이 이것을 불만 표출을 하는 것이다. 내지는 기싸움 이렇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일시 귀국하면서 공수처 소환 조사 시점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일단 이종섭 대사는 뭐 예상된 시나리오대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빨리 조사해라. 나 들어왔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건데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가 이 최상병 사건의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짙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그 전부터 출국 금지 조치했고 피의자까지로 적시를 했고 이거는 또 고발이 접수돼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요 피의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로서는 이걸 입증하려면 치열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 시간을 쫓기는 공수처로서는 어려운 일인 거고요.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에 일단 국내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서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당도 이런 프레임에 맞춰서 공수처로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대사로 임명한 건 도피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공수처가 지지부진하게 수사한 게 문제다 하면서 공수처의 무능함에 프레임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의 수사 촉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당내 이종섭 대사 사퇴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귀국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공천됐던 조수진 변호사 오늘 새벽 사퇴했어요. 네, 여기 서울 강북을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후보로 결정됐던 조수진 변호사 과거에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늘 새벽에 사퇴를 했는데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은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죠. 뒤늦게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국민의 미래로 보냅니다. 그 기호 4번을 사수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인데 기호 4번이 위태롭다는 걸 뒤늦게 알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 의원을 보냈어요. 비례대표 의원들을 착실히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었던 거라 그거를 보내지 않은 게 패착이었던 거고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물이잖아요. 그럼요. 이 물은 없으면 우리가 죽죠. 물 안 드시면 뭐 금세 문제가 생기는 거 다 아시죠. 네. 이 물은 우리 몸에 세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있고 세포 완전히 밖에 그러니까 혈관이나 림프관 속을 돌아다니는 이런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은 물로 구성돼 있다. 물에 우리 몸의 구성의 약 70에서 80%가 물이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또 그걸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몸에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기죠. 우선 수분이 부족하니까 혈관 속에 다니는 혈액이 일단 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끈적끈적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흘러가기가 어려워지고 그 물의 양이 부족하고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니까 소변량이 또 줄어듭니다. 이러면서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대사 속도도 떨어지면서 피로하다, 뭐 변비가 생겼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여러분의 침도 덜 나와요. 땀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입이 마르게 되고 입이 마르면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게 되죠. 예,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수분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식을 때 체온을 뺏기고 물이 많이 있을 때 또 체온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체온이 쉽게 조절 안 되는 수도 생기게 되고 근육 속에도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 세포도 물이 필요해요. 네. 근데 물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가 이완과 수축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이걸 잘 못하다 보면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이런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피부의 탄력도 뚝 떨어지죠. 여성분들 잘 아시죠. 나는 뭐 속건조야 뭐 이래가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피부가 늘어지고 쉽게 이렇게 꼬집어 놓으면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늙었다 이런 소리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죠. 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부족할 경우 몸에서 여러 증세가 나타나긴 하지만요. 갈증에 좀 둔감해지면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럼요. 대부분은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지냈더니 지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저 한 1, 2% 정도 모자라니까 아유 잘 모르겠어. 이러고 지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탈수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약 1 내지 2%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한 3개월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 탈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5명 중에 4명이 만성 탈수를 겪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물을 적게 먹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매년 복지부 밑에 있는 기관에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인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이런 측정을 해보는데 네. 평균 1리터가 안 되는 물을 먹어요. 966ml 정도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권장량이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한 반밖에 안 먹는 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게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하다 보면요. 사실 화장실 가는 게 좀 귀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물을 우리가 뭐 적어도 한 컵 200cc나 그것보다 조금만 더 먹어도 한 3, 40분 지나면 소변 마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노년층이 갈증을 좀 잘 못 느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정답이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네. 이 나이가 든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우리 몸속의 감각기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센스를 잘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뇌 속에는 갈증 중추라는 게 있어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추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것도 늙어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탈수가 돼서 물이 부족해 이런 이 물을 먹고 싶어 이런 느낌을 빨리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못 느끼시니까 물을 섭취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피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분 부족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물을 좀 더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럼 본인이 만성 탈수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꼭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다라는 뜻은 아니고 네. 그냥 한번 해볼 만한 체크리스트거든요. 한 달간 즉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4개 정도가 해당되면 만성 탈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하루 물을 3컵 이하로 먹는다. 음주를 한 달에 한 4번 이상 한다. 이거 뭐 대부분 될 것 같고 변비약, 다이어트약, 이뇨제를 한 달 동안에 5번 이상 먹었다. 이런 분들 또 일평균 소변량이 매우 적다. 즉 소변 보러 잘 안 간다. 이런 뜻하고 또 일주일에 배변 즉 화장실도 큰 거 보러 가는 횟수가 2번 이하다. 일주일에. 이런 사람. 네. 또 배변할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야 된다. 또 피로하다 이렇게 느낀 날이 7일 이상이다. 피부가 거칠고 화장이 안 받는다고 느낀 날도 7일 이상이다. 피부나 추위나 더위에 약하다 이렇게 느낀 날이 7일 이상이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푸석푸석하고 좀 뭐 몸이 붓는 느낌이다. 이런 게 7일 이상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만성 탈수라고 볼 수도 있다. 몇 개나 되세요? 저 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탈수 증상은 보통 우리가 여름에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겨울에도 또 여름 못지않게 흔하다면서요. 그럼요. 겨울에도 우리 몸에서는 대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호흡이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계속 소실이 됩니다.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700cc에서부터 거의 1리터 가까운 물이 하루에 소실이 되거든요. 네. 소변으로도 1에서 1.2리터 정도가 소실이 되고 대변을 통해서도 약 200에서 300cc 정도의 물이 소실이 돼요. 이걸 다 합쳐보면 약 2리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또 수분이 들어오잖아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수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걸 빼면 그 차이가 한 2리터 정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리터를 매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겨울이 되면 수분 섭취량이 되게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온도와 습도가 낮아서 갈증을 좀 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겨울에 나타나는 탈수는 증상을 잘 못 느낍니다. 기운이 없다, 피로하다, 뭐 약간 어지럽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어서 주의가 더 필요하죠. 네. 네, 물도 뭐 부족하게 마셔도 안 되겠지만 많이 마시는 것도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량을 올바르게 마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아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정의를 내려줬는데 네. 하루에 성인은 1.5에서 2리터 정도를 먹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700cc에서 1리터, 소변을 통해서 1에서 1.2리터, 대변을 통해서 200-300cc.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한 2리터, 2.5리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물이 한 500cc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리터는 드시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또 공복에 먹는 물 한 잔이 보약보다 좋다 이런 말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또 찬물 마시는 건 안 좋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예요? 검증이 안 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서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일할 시간입니다라고 우리 몸에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물이 들어가면 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러면서 신체의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물이 좋으냐 찬물이 좋으냐 이것은 개인적인 기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어떤 거든 네. 그렇죠?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101님 물을 먹을 때 물도 잘 씹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물을 씹어 먹는다. 물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마시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 말 뜻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진호님 저는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 많이 마셔도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아니죠.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은 것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물을 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커피 드시고 나서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셔주셔야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7540님은 물 대신 결명자차나 보리차로 마시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이건 좋죠. 커피랑 전혀 다릅니다. 결명자차나 보리차 안에는 네. 카페인 성분이 없고 결명자나 보리의 핵심 성분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944님 잠을 자고 있는데도 입이 마르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셨어요. 우선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데도 입이 마른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렇게 입을 마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약물을 드시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7294님은 꼭 물이 아니더라도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도 몸에 필요로 수분이 채워지는 거 아닐까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등산 가실 때 오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수분 보충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도 좋은데 과일에는 또 당분이 많아서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이 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시겠죠. 네.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느냐 하루 종일 많이 마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삼투압을 조절하는 나트륨 즉 소금의 양이 적어져요. 물속에는 나트륨이 없으니까. 네. 이러면 나트륨이 떨어지면 이 물들은 뇌로 들어갑니다. 수분이 뇌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뇌가 부어요. 네. 뇌 부종이 되면서 숨골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뇌가 부게 되면 구토나 두통이나 발작, 혼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참기 대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3.5리터인가를 한 번에 마신 여성분이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큰 일을 당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가끔 그런 챌린지 하잖아요. 막 큰 생수통 하나 들고 한 번에 꽉 마시는 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뭐 챌린지 절대 하시지 마세요. 또 요즘 보면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네랄 함량이 높은 네. 생수 찾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그만큼 몸에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다음에 뭐 채소들, 육류들 이런 데에는 다 미네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로 꼭 공급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은 걸 찾아 드실 필요는 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으로 충분히 많은 미네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아주 미량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필요는 한데 네. 다른 거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최선희 님이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바로 물을 섭취하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도 참 많이들 하시죠. 네. 근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소화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저절로 소화액을 또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배 위에 들어간 음식물을 다 녹이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소화액을 다시 분비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전이나 식후에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또 3954님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마시는데 하루 평균 한 5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하셨어요. 네, 음식으로도 충분히 드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뭐 소변 보는 양이 너무 적다거나 소변이 너무 노라하면 그때는 조금 한 잔쯤 더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김이나의 멜로우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이나입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아직 봄인가 싶었는데 네. 요즘은 제법 햇볕도 따뜻해지고 봄이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봄을 재촉하는 노래들로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마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뭐 라디오나 TV에서 그런 봄 노래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또 좀 따뜻해졌다고 네. 옷도 금방 가볍게 입고 플레이리스트도 상당히 좀 따끈따끈하게 바꾸고 네.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최근에 듣게 되는 곡은 역시 뭐 벚꽃 웨딩 이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 네. 혹여나 한국 가요계의 봄 노래가
그 곡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오늘은 다양한 시대에서 우리의 봄을 꾸준히 불러왔던 가요계의 제가 또 사랑하는 멜로우한 봄 노래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벚꽃 엔딩에 가려져서 몰랐던 봄 노래들 네. 오늘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을 제일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 멜로우팝 진행 아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뭐 키워드나 장르 같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김현철 씨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 번 진짜 봤죠. 한 2, 3주에 한 번 정도는 작곡이든 노래든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김현철 씨인데요. 김현철 씨의 노래가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장르로 이야기를 하자면 보사노바 가 아닐까 싶어요. 그 보사노바는 그 뭐 예를 들면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걸 프롬 이파네마 같은 곡을 떠오르면 딱 연상되는 그 장르일 텐데 굉장히 좀 진짜 봄바람 같은 꽃향기를 몰고 올 것 같은 장르잖아요. 네. 이 브라질에서 탄생을 한 음악인데 이 보사노바 장르가 또 이 멜로우팝에 너무나 잘 어울리기도 해서 김현철과 보사노바가 만난다? 그러면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곡 바로 봄이 와라고 하는 곡이에요. 네. 제목부터 봄이 왔죠. 뭐 오늘 너무 첫 곡으로 띄워드릴 수밖에 네. 없는 곡이고 이 곡이 나온 지도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 김현철 씨가 잠시 활동을 쉬기 전에 그리고 김현철이라고 하는 듀엣곡만 담은 앨범을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안에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는 나중에 멜로팝에서 특집 한 번 해도 좋을 정도로 네, 정말 도회적이고 세련된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팀인데 이 팀 멤버가 최근에는 이상순 씨가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효리 씨와 함께 네. 살림을 꾸리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상순 그리고 히치하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롤러코스터의 멤버 그리고 또 조원선 씨 이렇게 세 사람이 그룹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진우 씨. 네, 이렇게 3인조 구성의 팀에서 노래는 대부분 조원선 씨가 하고 있어서요. 목소리는 조원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봄이 와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봄이 와 들어봤습니다. 네. 봄의 활기, 설렘이 막 느껴지는 곡이었는데요. 네. 다음 들어볼 곡은 또 어떤 아티스트의 곡이에요? 네,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보사노바의 느낌이 어려 있는 곡을 한 곡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봄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룹이에요. 네. 바로 새바람이 오는 그늘이라는 팀의 좋은 날이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새바람이 오는 그늘이 팀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네. 긴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한 4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절대 기억을 하실 거고 네. 그 이하 이제 좀 MG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90년대 라디오 좀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좋은 날은 전주만 들어도 이 노래 그때 라디오에서 참 많이 나왔지 하실 법한 곡일 거예요. 그리고 또 멤버들의 몇몇만 봐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조규찬 씨. 네. 지금까지도 뭐 노래 잘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싱어송라이터 조규찬 씨를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이준 그리고 베이시스트 김종렬 이렇게 세 사람이 90년에 결성한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뭐 앨범 한 장만 발표를 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프로젝트로 이야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세 사람이 다 뭐 한 20대 초중반 정말 젊고 패기가 넘치던 아티스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규찬 씨가 유재음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자신의 주위에 있던 이런 음악 동료들과 함께 정말 뭐랄까요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조금은 실험적이면서도 또 그때만의 풋풋함이 담겨 있는 음악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새바람이 오는 그늘의 앨범입니다. 그 네. 가운데서 우리 어떤 곡 듣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준비한 좋은 날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 곡이 앨범의 뭐 타이틀곡이자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곡이기도 하고 그 새바람이 오는 그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퓨전 재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 장르도 이제 한국에서는 90년을 전후로 해서 버클리 음대나 이런 유학파 뮤지션들이 네. 가요계에 좀 흡수가 되고 또 이제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뭐 일본, 미국, 뭐 유럽의 퓨전 재즈 그룹들의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요풍으로 음악들을 만드는 그 어떤 흐름 안에서 이 새바람이 오는 그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날도 이제 곡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은근 실험적입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도 되게 달콤하고 네. 뭐 연주도 아까 보사노바 말씀드렸으니까 되게 포근포근하고 다정한데 구성이 요즘은 좀 흔해졌는데 갑자기 곡이 막 휙휙 바뀌어요. 장조였다 단조로 바뀌고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게 물들었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곡이 바뀌는 뭔가 이런 두세 가지의 구조들이 곡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요즘은 좀 흔하잖아요. K-팝에서. 그쵸. 이때만 해도 조금 실험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 곡이라서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바람이 오는 그늘의 좋은 날 듣고 올게요. 금요일 오후에 듣는 봄 노래라 그런지 더 설레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도 오늘 제가 보사노바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즘에 저희 주위에 이제 음악 이야기하는 지인들 가운데서는 코사노바라고도 저희들끼리 부르는데 네. 코리안 보사노바. 뭔가 한국의 보사노바 곡들을 모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곡 꼽다 보니 보사노바 라인이 만들어진 네. 오늘의 마지막 곡 서영은의 고양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네. 근데 아마 서영은 씨 하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 OST 기억하시지 네. 않을까 싶어요. 뭐 그 혼자가 아닌 나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뭐 내 안에 그대 다들 네. 노래방 가면 또 많이들 불러봤을 불렀죠. 뭐 웃는 거야 히트곡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영은 씨가 원래 이렇게 가요를 부르기 전에 재즈 가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3집 정도까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뭐 요즘은 많이 흔해졌습니다만 좀 팝과 재즈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래도 어쨌든 뿌리는 재즈 보컬리스트라고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뭐 국가행사 같은 곳에도 재즈 가수로 초대가 되기도 하고 네. 뭐 또 일본의 그 유명 퓨전 밴드 가운데 티스퀘어 같은 팀이 있는데 뭐 이 팀과 같이 피처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장르 씬에서도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던 이 아티스트가 그 재즈 가수로서의 커리어의 끝물에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고양이라는 네. 곡입니다. 어떤 곡일지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그 뭐 웃는 거야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그냥 시원달달한 팝이잖아요. 이 곡은 그 서영은 씨 특유의 약간 깊이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로서의 발성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보사노바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재즈 와도 뭐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서영은 씨의 재즈 보컬로 활동할 때의 느낌을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장르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고양이처럼 노래를 불러요. 제목만 고양이가 아니라 네. 서영은 씨의 목소리도 정말 그런 느낌이라 뭐 리사 오노나 이런 아티스트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이 곡도 한 번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곡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김이나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서영은의 고양이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